미스 코리아 대회를 보면은 이 사람이 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이 사람이 미가 될 것 같아. 근데 주식시장은 미스 코리아 대회처럼 그렇게 바로 앞에 있는 1등, 2등, 3등을 고르는 게임이 전혀 아니에요. 앞으로 6개월, 1년 뒤에 진선미가 될 그런 기업들을 고르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왕선양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아까 전에 저희 상무님하고 그리고 전무님하고는 시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사야 되는지 저희 국내 시장 위주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아마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한 20분 정도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저희가 그 미스 코리아 대회를 보면은 진선미 앞에 딱 있으신 분들 보면은 이 사람이 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이 사람이 미가 될 것 같아. 또는 뭐 등등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주식시장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진선미는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저희 국내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가 뭐냐를 보면은 2차전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진이죠. 근데 주식시장은 미스 코리아 대회처럼 그렇게 바로 앞에 있는 1등, 2등, 3등을 고르는 게임이 전혀 아니에요. 앞으로 6개월, 1년 뒤에 진선미가 될 그런 기업들을 고르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시장에 대한 부분은 딱 이 장표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금리 때문에 지금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생긴 현상이고 그 금리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건 물가예요. 물가. 근데 물가를 보면은 이 자료는 KB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검정 색깔이 미국의 CPI고 이게 잘 안 보이지만 ISM 프라이스 페이드라는 원자재 중간재 구입할 때 지불하는 가격 데이터예요. 보시면은 선행에서 먼저 빠지기 시작하면은 뒤에 따라와서 CPI도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문제이지 물가는 잡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PPI하고 미국의 CPI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PPI도 지금 많이 내려왔거든요. 미국의 CPI도 결국엔 내려온다. 다른 차트들도 그냥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표를 말씀드리는 거는 물가는 결국에는 잡히게 된다. 물가가 잡히면은 저희가 국채금리가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국채금리라는 거는 명목금리고 이 국채금리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구해져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바로 이 물가예요. 이 물가가 꺾이면은 국채금리 꺾입니다. 그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국채금리가 꺾이면은 주식시장은 반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금리가 꺾이면은 어떤 회사들이 가장 수혜를 볼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게 주황 색깔 보시면은 미국의 2년물 금리예요. 그리고 파란 색깔 보시면은 제가 그냥 N 기업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금리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기업이에요. 미국 금리에 가장 민감한 국내 주식은 무엇일까? 어떤 기업인지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네이버예요, 네이버.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미국도 최근에 보면은 기술주들이 빠지고, 근데 그 기술주들이 빠지는 거 보면은 뭐 실적이 나빠서 빠졌다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금리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내에 있는 네이버는 왜 빠지냐? 금리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금리 때문에. 이 회사가 뭐 바뀐 게 있냐? 지금 보시면은 이거 밑에 네이버 실적이에요. 실적.
저희가 밸류에이션 하면은 실적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실적 보시면은 2017년부터 해가지고 1조 9천억, 1조 1천억, 그리고 작년에 1조 3천억, 내년도에 예상치 1조 3천억, 올해 예상치가 1조 3천억, 내년도에 예상치가 1조 1.5조예요. 실적이 빠졌나요? 실적 빠진 거 전혀 없어요. 그럼 왜 빠졌을까? 지금 밑에 옆에 보시면 PER 밴드입니다. 네이버에 60배까지 올랐던 PER 밴드가 지금 20배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 상황에 회사가 뭐 바뀐 거 있나? 전혀 없어요. 미국에 있는 기술주들도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등등 봤을 때요. 그래서 주가가 보시면요, 이게 잘 안 보이지만 46만 5천 원이 고점이었을 겁니다. 네이버에. 지금 얼마까지 빠졌냐면요, 16만 원까지 빠졌어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그 전에 보여드렸던 장표처럼, 그러면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무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고 상무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가 빠진다. 물가가 꺾이면은 금리는 빠져요. 네. 그럼 금리가 빠진다. 금리가 이렇게 빠질 때 네이버 주식은 올라가요. 아무 영향을 다른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받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금리 때문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2018년도 그리고 2020년도까지예요. 과거 사례를 제가 비교를 해서 갖고 온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6개월 뒤를 봤을 때는 저는 필이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냐? 지금 보면은 2개월 전 8월달 가격이 28만 원. 여기 2개월 사이에 지금 16만 원까지 또 내려온 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내려왔는데, 근데 적어도 뭐 이 고점까지 단기간에 갈 거라고 보지도 않고 있어요. 단지 여기 2개월 전인 가격인 27만 원, 28만 원까지 단기간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27만 원, 28만 원까지 가면요, 주가 상승률이 70% 나올 겁니다. 70% 나와요. 지금 PER 20배이기 때문에 뭐 적어도 30배 이상까지는 가면은 뭐 50%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 카카오도 그렇고, 뭐 최근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뭐 그런 화제도 있어가지고 둘 중에서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네이버가 좀 더 괜찮아 보여요. 카카오는 뭐 여러 가지 상장시킨 그런 회사들도 자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네이버는 그런 회사들이 없거든요, 상장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6개월 뒤에 진선미를 뽑자고 하면은 네이버 주가 상승률로 봤을 때 진선 정도는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회사에서도 최근에 사실 저희가 계속 분석하는 게 이런 것들을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 다음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근데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는데 왜 명품 기업하고 일반 그 경기 사이클 주식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하냐?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도 엄연히 말하면은 경기의 흐름을 타는 사이클 주식이에요. 경기가 좋아질 때 실적이 많이 나오고, 경기가 안 좋아질 때 실적이 좀 꺾이고 사이클을 타거든요. 근데 다른 사이클 주식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장기 그 차트를 보면은 삼성전자는 계속 올라요. 우상향해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이게 데이터가 1990년부터 제가 넣어놓은 거거든요. 보시면은 왔다 갔다 굴곡은 있는데
항상 오를 때는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요. 근데 옆에 제가 또 잘은 안 보이겠지만 포스코 홀딩스, 저희가 보통 사이클 주식하면은 철강회사, 화학회사 이런 것들을 사이클 주식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계속 빠져요. 올라가도 그 고점을 못 뚫어요. 이게 고점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거를 더 뚫지는 못하고 내려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딱 하나예요. 기술 장벽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만드는 철강 제품이 중국에서도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이 가격 경쟁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산업이 갑자기 이제 경기가 바닥 잡고 올라갈 때는 주가가 반등은 하는데 그 고점을 못 뺏기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경쟁 업체들이 나왔고 화학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업체들을 뭐 안 사는 건 아닙니다. 적절한 타이밍이 오면은 사요. 근데 아직 살 타이밍은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생산하는 제품이 반도체는 지금 세 개 회사가 독과점이에요.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국에서 엄청 만들려고 돈을 막 쏟고 하는데도 못 만들어요. 거기다가 다행스러운 거는 미국에서 제재를 해서 중국으로 나가는 반도체 장비들 다 막아버렸어요. 격차는 앞으로 더 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이 경쟁력 앞으로는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희가 바라보는 명품 기업과 일반 사이클 기업의 차이예요. 삼성전자 세 가지 지금 포인트가 나온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도 사고 있고 뭐 등등 한데, 근데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내년 기준으로 포워드 PER을 계산하면은, PBR을 계산하면은 1.1배예요. 하이닉스 0.85배예요. 삼성전자가 과거에 지금까지 상장하고 나서 과거에 평균값을 보면은 1.1배가 평균이에요, 평균. 지금 주가 빠진 게 평균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살 타이밍은 온 거죠, 당연히. 근데 모멘텀이 또 나와야 돼요. 그거를 이제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지금 PBR은 밑에 보신 것처럼 쭉 그어놨지만 2000년부터 최근까지 이 PBR 밴드 안에 지금 살 밸류에이션 상황으로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그럼 들어왔는데 주가가 언제부터 반응해서 올라가나, 저희가 과거 사례를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 재밌게도 얘네들은 실적이 안 좋고 재고가 많이 늘어날 때 바닥이 오더라고요. 그게 두 번째 키포인트예요. 공급단의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18년도에도 그랬었고 요번에도 결국에는 마이크론 그리고 하이닉스에서 우리 내년도에 경기가 너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생산량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캐펙스 투자하는 것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주가가 더 안 빠져요. 왜냐면은 세 개의 업체밖에 못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안 빠질 거니까요. 공급단에서 이슈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실적 발표할 때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할래. 그대로 할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실 드는 생각은 삼성전자는 역시 좀 더 마진율이 잘 나오나? 또는 자신감이 있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가 됐든 지금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도표 2번. 그냥 밑에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8년도에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사의 D램 재고가 13주에서 15주로 급등하고 D램 가격 급락하고 적자 전환이 나왔던 시기예요.
이때도 PBR이 여기에서 더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주가는 스물스물 올라갑니다. 공급단 이슈가 나오고. 그리고 아까 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드렸는데 캐펙스 투자, 그러니까 내년도에 경기가 되게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캐펙스 투자를 좀 안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부터 나오는 현상은 프리 캐시 플로우가 빠져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적자가 나는 시점인데 기업의 주가는 그때가 바닥이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도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거 이미 시장에서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애널리스트 분들도 다 그렇게 커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1분기 때 굉장히 안 좋고 2분기 때도 안 좋지만 서서히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밸류에이션 첫 번째, 두 번째, 공급단의 이슈,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수요예요. 수요가 살아나야죠. 수요는요, 이게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지만 송명석 위원님이라고 굉장히 자료도 잘 만들고 하세요. 근데 그분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반도체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딱 이 두 장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은 글로벌 유동성하고 반도체 시장, 메모리 반도체 시장하고 같이 비교한 그림입니다. 유동성 보시면은 당연히 지금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죠. 미국에서 금리를 그렇게 올리고 유럽도 올리고 그럼 돈을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이 계속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전문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가 만약에 저희가 예상한 것처럼 내년부터 서서히 빠진다. 그리고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금리 인하까지도 내년 하반기에 한다. 라고 하면은 반대 현상이 나올 겁니다. 미국에서 그동안 돈을 걷었던 것들이 반대로 다시 풀리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중국에서 돈을 푸는 건데요. 중국에서는 돈을 계속 풀고 있어요. 근데 그 효과가 지금 아직 못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간중간마다 코로나 때문에 또 막 문을 잠그고 다시 또 풀고 또 잠그고 하다 보니까 그 효과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풀 것 같고요. 미국하고 유럽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은 저희가 기대하는 것처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삼성전자가 평균적으로 역사적 하단이 1.1배 그리고 평균 배수로 보면은 1.5배가 나와요. 계산하면. 그러면은 지금 1.1배에서 한 적어도 30% 이상의 업사이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업황을 반영하면은 1.5배 이상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1.5배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주가로 보면은 85,000원 이상이에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계속 사는데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이 세 가지 포인트 외에 외국인들이 사는 포인트는 뭘까?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두 가지가 생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환율 플레이를 하러 들어온 것 같아요. 환율이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못 올라갈 것 같다 라고 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됐든 대만하고 중국하고 지금 굉장히 시끌시끌해요. 근데 전 세계에서 보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1등 회사가 대만에 있는 TSMC예요. 2등 회사가 다행히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논리로 봤을 때 미국에서도
이 TSMC,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TSMC의 그 물량보다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분을 많이 키워주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사서 들어오는 포인트까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진선 중에서 이 두 회사가 좀 포함이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한 6개월 앞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구조적인 성장주를 찾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면은 삼성전자의 그런 포인트나 네이버의 그런 포인트는 언젠가는 또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오면은 또 팔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뭐 그 철강 쪽 회사도 잠깐 얘기도 했지만 그런 포인트가 생기면은 사서 또 팔아줘야 되고 화학 쪽도 사서 또 팔아줘야 되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구조적인 성장주가 아니라서 그래요. 저희가 국내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구조적 성장주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 성장주가 그럼 뭔데? 말씀드리면은 2003년도, 2008년도에 조선 쪽에 빅사이클이 왔던 해가 있었어요. 그때 중국에서 대규모 수주 발주도 나오고 등등 해서 국내에 있는 조선 업체들이 굉장히 호황을 누렸던 시기입니다. 그때에 조선 그런 업체들한테 조선을 만드는 업체들한테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태웅,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지금도 있어요. 상장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발주가 나오면서부터 매출액이 보시면은 2004년부터 1,300억으로 올라오면서 쭉 늘어요. 2008년도에 6,1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1,000억까지 늘어납니다. 이게 몇 년 동안 나오는 구조적 성장주의 사례예요. 사이클이고. 이때 태웅이 주가가 저점 보시면은 한 820원 나오는데 한 1,000원이라고 보자고요. 얼마까지 올랐냐면요. 13만 원까지 갔어요. 130배 올랐거든요. 그리고 성광밴드도 마찬가지예요. 6,000원짜리 주가가 630원짜리 주가가 4만 원까지 올라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실적이 3년, 4년, 5개년 계속 늘어나니까. 하이로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은 최근에 2차 전지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2014년부터 해서 저희 국내의 화장품 업체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호황이었어요, 그때는. 왜냐면은 중국의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은 다 화장품 샀거든요. 굉장히 호황이었고, 그때 번 돈으로 아모레퍼시픽에서 용산에 본사 만들었잖아요. 그때 그 호황 나왔을 때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마스크팩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은 아직도 상장은 되어 있더라고요. 리더스 코스메틱이라고. 근데 저희가 투자했을 당시에는 산성 LNS라는 회사였어요. 이름이. 근데 저희가 투자했던 포인트는 똑같아요. 조선주 사례처럼 이게 적어도 몇 년 동안에 가는 그런 한 3, 4년 동안에 가는 구조적 성장주인 것 같다. 그럼 한번 발굴해보자. 해서 저희가 발굴해서
뭐 사실 이게 3,000원부터 올라가긴 했지만 12만 원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뭐 저희는 한 2만 원대에 샀어요. 저희 회사에서 제가 분석해보고 박 전무님한테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좀 사서 우리가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만 원대 사서 뭐 고점에서 못 팔죠. 어떻게 팔아요? 한 8만 원, 9만 원대에 팔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주식들. 이게 제가 보니까요, 2016년도에 하반기에 제가 쓴 자료에서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분석해보고, 저희가 강하게 좀 편입해보자 해가지고 샀던 스토리인데, 똑같습니다. 구조적인 성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전기차 그 중에 글로벌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 2차 전지 그때 당시에는 이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가 LNF, 에코프로, 일진 머티리얼즈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엄청 많이 생겼죠. 그래서 그때 제가 또 유튜브에서 테슬라를 처음 봤어요. 와, 이건 너무 잘 만들었다.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유럽에서 디젤 게이트가 그때 터졌어요. 디젤 게이트가 터져서 사람들이 디젤 차를 이제 안 살 것 같다. 안 사면은 저절로 휘발유차 또는 조금 더 스마트한 사람들은 뭐 이런 전기차를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포인트를 잡고 그때도 박 전무님 이거 굉장히 좀 그런 구조적인 성장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편입을 그때 했었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저희가 편입했던 가격이 10,000원, 15,000원대예요. 지금 이게 얼마까지 됐냐면요, LNF가 27만원 찍고 지금 22만원이에요. 그리고 에코프로는 15만원 찍고 지금 13만원이고, 그리고 에코프로 주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인적 분할로 에코프로 BM 주식까지 받았었어요. 에코프로 BM도 같이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수익률은 훨씬 더 많이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저희가 최근에 회의를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회의를 할 때 얘기를 하고 있는 분야가 이런 구조적 성장주가 될 수 있을 것들을 분석하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게 조선주가 될지 또 아니면은 자동차 쪽이 될지. 자동차 쪽도 지금 SUV 제네시스 브랜드로 믹스 개선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쪽이 될지, 또 아니면은 저희 국내에 최근에 핫한 또 로봇 쪽 산업이 될지. 저희가 분석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분석을 하는 것도 어차피 저희 일이고, 저희가 분석해서 괜찮은 종목들이 발굴이 되면은 저희 고객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